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이슈 토크에서는 2023년을 맞아 어떤 제도와 정책들이 새롭게 도입됐는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북 생활임금제부터 복지, 농업 분야 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우 시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올해부터 바뀌는 정책과 제도를 저희가 분야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과 관련된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와 생활임금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각각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금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마 이슈토크에서도 몇 번 다뤄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드는데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에 제정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고요. 또 지자체는 기부금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북시군들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5품목, 총 117개를 선정을 한 상태고요. 고액 기부자를 대상으로는 도내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작한 도자기를 답례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행 첫 해다 보니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신의 관계 지역에 대해서도 기부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군 복무를 마치신 곳에서도 관계 지역으로 정해서 기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자신이 어릴 적 살았거나 또 이사를 하고 또 지금은 주민등록 거주지가 아니라면 그럼 이곳에서도 그냥 다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예를 든다면 안동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다면 안동과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또 240개 기초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중에 자신이 군 생활을 보냈거나 혹은 대학 생활을 했거나 또 어릴 적에 살았다거나 이런 곳에는 기부를 다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신의 주소지만 아니라면 관계 인구, 즉 학교, 군대, 직장에 따라서 기부를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시군에 좀 기부금, 모금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배려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또 이어서 경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생활임금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서 교육, 문화, 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주는 그런 정책적, 사회적 임금 제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북도가 처음 시행하는 생활임금은 11,228원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에 비하면 지금 1,608원 정도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9,620원이거든요. 1,608원 더 많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사업 등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일시적으로 채용된 도청소송 근로자가 있고요. 또 생활임금 이상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가 됩니다. 이 경북도는 재정 여건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들이 있는가 하면 무려 18년 만에 개정된 내용도 있습니다. 바로 경북도의 주민투표 조례인데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됐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는 2004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죠. 주민투표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이런 의견들을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주요 내용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려 18년 만에 큰 폭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주민투표 가능 연령을 당초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을 한 거고요. 또 기존 조례 제4조에서 주민투표가 가능한 대상을 나열한 것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으로 법에 명시를 하면서 보다 좀 포괄적으로 확대를 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완화해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 이상에서 20분의 1 이상으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 방식을 기존 서면에 의한 그 서명 방식에서 또 이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도 가능하도록 좀 체계화가 된 모습입니다. 또 끝으로 주민투표 야간 운동 시간을 공직선거법의 야간 운동 제한 규정과 일치시켜서 5개 집회 금지 시간을 현행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로 하던 것을 밤 11시에서 다음날 7시까지로 그렇게 1시간 축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주민투표조례는 무려 18년 만에 개정이 된 만큼 어떤 성과를 네. 거둘지 기대가 되고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으로 우리 지역 대중교통 관련 내용도 살펴보면요. 경북도가 도민들을 위해 무료 버스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경북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건가요? 도민 전부는 아니고 네. 70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또 국가유공자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좀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해 11월에 경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따라서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무료 승차를 추진을 하고요. 또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후에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례가 지난해 통과된 만큼 올해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2024년부터 경북 전 지역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버스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짚어드리자면요. 2023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법 개정안에 따라서 1월 19일부터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를 새로 도입할 때 반드시 저상버스로 교체를 해서 도입을 해야 하는데요. 또 노선버스 중 시외버스는 휠체어 탑승 리프트를 설치를 해야 하고요. 또 광역 급행형과 또 좌석버스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조금 크게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농업 분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가 농축산 분야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구체적인 예산 규모 그리고 이 예산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경북도는 내년도 농축산 분야 예산으로 1조 35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지난해보다 11.5% 늘어난 것으로 추가 경정 예산을 제외한 본 예산 규모로는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기게 된 겁니다. 네, 예산 활용 계획을 좀 살펴보면요. 경북도는 농가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또 지속화되는 고령화로 인한 그 미래 성장 동력이 상실이 되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존 농업 농촌의 틀을 바꾸는데 좀 힘을 쏟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을 전체를 영농 법인화해서 규모의 경제를 또 실현을 하고 스마트팜과 식물 공장과 같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기존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이 공존하는 디지털 혁신타운을 만들 예정이고요. 또 구미, 문경, 예천 세 곳에 공동 영농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그리고 공동 급식 시설, 첨단 시설, 시설원예나 공춘과 같은 첨단 시설, 그리고 가공 시설 장비, 청년 주거 공간 등을 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적정 임대료만 받는 임대형 스마트팜도 확대 조성할 계획인데요. 청년 농업인 영농을 정착시키고 또 공동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을 하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와 같이 유통 기반을 또 구축을 시키고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또 곤충 양잠 산업 거점 단지를 조성하고 과실 전문 생산 단지 기반을 구축하고 자연 친화적인 축사 환경을 조성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알차게 농축산 분야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만큼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좀 기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령화에 따른 이 농촌 지원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반대로 아이들로 내려와서 아이 돌봄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편성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이돌봄 지원은 7.5만 가구에서 8.5만 가구로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하루 3시간 30분인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이 올해 4시간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또 대상은 7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 시간도 내년에는 2023년에는 작년보다 120시간 많은 960시간 확대가 됐습니다. 네. 직장 어린이집의 입소 관련 내용도 좀 살펴보면요. 보통 직장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회사들, 사실 대부분은 좀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에서는 직장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는 좀 큰 부담도 있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이런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서 대기업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그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부는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인건비와 또 운영비를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중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자녀 수가 50%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아무래도 이 지원되는 영유아 수가 50% 미만으로 떨어질까 봐 네. 조금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일부러 대기업 근로자의 자녀의 입소를 좀 제한을 하는 등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네. 사실 운영상 정원이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제한을 둔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역차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법령을 정부가 보완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우선 지원 영유아 수 50% 기준을 유지를 하면서 50% 미만으로 떨어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확충을 한 상황입니다. 네, 육아 지원 정책 부분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지원 정책이 예술인이나 특수 형태 근로자를 위한 것도 새로 마련됐다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네, 아마 특수 형태 근로자분들 그리고 예술인분들께서 이 정책에 가장 많이 환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현재는 출산 전후로 90일의 유급 휴가를 받아서 소득의 중단 없이 좀 몸조리를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예술인이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은 출산이나 유산, 혹은 사산을 하면 소득 활동이 갑자기 중단이 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술인과 특수 형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술인이나 특수 형태 근로자는 비교적 불안정하고 또 짧은 기간의 계약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혜택들을 좀 받기가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출산 등의 시기에 맞춰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에만 이 출산 전후의 급여를 신청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다가오는 12월 11일부터는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록이 있다면 출산 전후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 법령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급 요건과 기준을 완화하게 된 건데요. 네.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다는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해서 3개월 이상이라면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정부가 동물 보호도 복지 체계로 개편을 하면서 네. 또 적극적인 동물 복지 개선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정부는 기존에 존재하던 동물보호법을 이런 연구 용역을 실시를 해서 2024년에는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장 올해 4월부터는 동물 수입, 판매, 장미업 같은 것이 허가제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동물 관련 사업자는 허가 없이는 영업이 불가능하게 됐고요. 또 동물 전시, 미용업 등도 허가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영업장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준수 사항들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생산 또는 판매업 등 거래 내역 신고제 도입도 하게 됐고요. 무허가, 무등록에 대한 처벌은 기존의 벌금 500만 원에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강화가 되면서 영업폐쇄 조치도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한 개물림 사고가 좀 빈번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맹견, 사고견 관리를 위한 반려견 기질평가 시범 사업도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2024년으로 예정된 맹견 사육 허가제, 사용견 맹견 지정 등 시행에 앞서서 기질평가 기준을 좀 마련을 해놓고 또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그 마당과 실내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에는 2m 이상 목줄을 착용하도록 사용이 의무가 되고요. 또 반려동물 건강을 위한 적절한 운동과 또 사회화를 위한 사람 동물 접촉과 같은 반려인의 반려견 돌봄 의무가 크게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장 복지가 반려견에 대한 게 많아지는 만큼 이런 돌봄 의무가 강화가 되는 것도 저는 올바른 수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정에 대해서는 저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반려동물 복지 분야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년 분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청년들을 위한 공공 분양이 확대가 됩니다. 정부가 청년 원가주택과 같은 34만 호를 2027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2023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50만 호를 수도권에 36만 호, 또 비수도권에는 14만 호를 공급을 하면서
이렇게 역세권 인근의 주택도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에게 청년 원가 주택과 같은 34만 호를 공급하고 또 미혼 청년 19세에서 39세까지 특별 공급이 또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더 덧붙여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국토교통부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자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간의 그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시행하는 이 정책은 대상자 거주지 상관없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소득이 낮은 청년을 우선으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를 해야 하는 무주택자고요. 또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 그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에 학업이나 좀 구직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은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이 실제 내는 임차료를 지급을 하게 되고요. 또 부모의 가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이 급여 지급을 또 실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경북도에는 올해 청년을 위한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더 많은 청년들이 좀 알고 이용할 수 있게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경북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영양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새 인구 증가 정책 사업으로 청년 부부 만들기, 또 결혼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영양군의 청년 부부 만들기, 즉 결혼 장려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업은요. 지원금은 500만 원으로 이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에 한 명 이상이 영양군의 주소를 2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하고요. 네. 또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영양군의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지원금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한 후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허수를 좀 줄이기 위함이겠죠. 네, 특히 그리고 결혼 비용 지원 사업은 최대 3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또 결혼일을 기준으로 일방의 혼주 또는 본인이 영양군에 1년 이상의 주소를 두고 있으면 영양군 내에서 결혼식을 개최하게 되는 만 19세 이상에서 또 만 49세 이하인 예비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기존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 귀농인들에게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의성군을 살펴보면요. 신규 주거단지 140호와 또 안개 행복 플랫폼을 조성하고 의료 지원 체계 구축과 마을 자치의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지역 정착 지속성과 또 확장성을 위해서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사실 청년이 정말 잘 정착하도록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도시청년 창원 지원 사업, 또 청년 의성 살아보기 사업을 의성군 전역으로 확대 운영을 하게 되고요. 또 의성 이웃사촌 디지털타운 구축을 통해서 메타버스 홍보관을 사업 연계해서 청년 유입 창출 및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올해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제도들을 짚어주셨는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양한 제도 중에 아쉬운 제도 그리고 또 기대되는 제도 하나씩만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기대되는 제도는 만나이 도입입니다. 네. 사실 저희 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할지 혼란이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통일이 된다니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는 좀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나 이런 민원을 없앨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아쉬운 제도라고 하나 좀 짚어보면 네. 우리 지금 경북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긴 한데요. 근데 이런 지원금만 무작정 그냥 주기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는 지원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좀 듭니다. 실질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넘게 우리 경북도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 사업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무조건 지원금을 주기보다는 좀 사업 같은 거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사업 계획서를 내실 있게 작성을 하면 그에 따른 지원금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이 될 필요성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개정이 된다면 아마 2024년도, 2025년도에는 경북도에 더 좋은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